부산의 한 군부대, 이른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부대 내 PX 건물 뒤편에서 구부정한 허리의 노파 한 명이 걸레를 들고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죠. 최봉자, 올해 77살입니다. 봉자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한때 하얀색이었을 것 같은 작업복은 이제 누런 빛깔로 변해 있었고 곳곳에 기운 자국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성기게 뒤로 묶여 있었는데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이 몇 가닥 섞여 있어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할매, 오늘도 일찍 왔네요. 같은 청소부 동료가 인사를 건넸지만 봉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봉자는 말수가 극도로 적었고 항상 남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PX 내부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봉자는 다른 청소부들과 달리 혼자서 구석진 곳을 담당했어요. 창고 근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통로, 그런 곳들 말입니다. 동료들은 그런 봉자를 이상하게 생각했죠. 저 할매, 왜 맨날 구석진 데만 청소하려고 하지? 북에서 내려왔다더니 뭔가 수상해. 말도 별로 안 하고. 조심해야 돼. 요즘 저런 사람들 믿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봉자는 그런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어요. 주변을 살피는 그 시선이 단순한 청소부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경계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오후가 되자 봉자는 PX 뒷골목에서 홀로 먼지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어요. 이게 맞는 거요. 언제 또 움직일지 몰라. 그 말은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봉자 자신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이었죠. 그녀는 걸레질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출입구의 위치, 창고의 구조, 사람들의 동선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다른 청소부들이 모두 퇴근한 후 봉자는 혼자 PX에 남아 있었어요. 명목상으로는 마지막 정리 작업을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봉자는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마치 소리 내지 않고 걷는 법을 훈련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창고 문 앞에서 봉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후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렸어요. 문이 열리자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각종 생필용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치약, 비누, 건전지, 손전 등 그리고 군용품들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봉자는 그 중에서 특정한 물건들만을 골라 자신의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치약 1개, 작은 손전등, 건전지 몇 개, 군용 양초, 그리고 작은 방독면까지. 그녀가 가져가는 물건들은 언뜻 보기에는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였지만 봉자에게는 나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봉자는 물건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단순한 절도범의 그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어요. 마치 생존을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봉자는 즉시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창고 문이 열리면서 손전등 불빛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거기 서시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 남자는 헌병대 계급장을 달고 있었어요. 바로 안세준 소령이었습니다.
안세준 소령은 42살의 군인다운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각진 턱과 날카로운 눈빛이 그의 원리원칙주의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는 부대 내에서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세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봉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전등 불빛에 얼굴을 찡그리며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가방을 열어보시겠습니까? 세준이 다시 물었지만 봉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세준은 할 수 없이 봉자의 가방을 확인해야 했어요. 가방을 열자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치약, 건전지, 군용 양초, 작은 손전등, 그리고 방독면까지. 세준은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일반적인 절도범이라면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가져갔을 텐데 이 할머니가 가져간 물건들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거든요. 할머니, 이 물건들을 왜 가져가신 겁니까? 세준이 물었지만 봉자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체포당한 절도범의 그것과는 달랐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세준은 봉자를 헌병대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내리쬐는 삭막한 공간이었어요. 철제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각종 규정들이 적힌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봉자입니다. 봉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또렷했어요. 세준은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나이는 77살, 주소는 부산의 한 달동네였어요. 할머니, 왜 그 물건들을 가져가신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세준이 다시 물었지만 봉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단순한 고집이나 부끄러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세준은 더욱 의문을 품었어요. 세준은 압수품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치약과 건전지, 양초 같은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방독면은 왜 가져간 걸까요? 그리고 가방 구석에서 발견된 낡은 종이 조각은 또 뭘까요? 이게 뭡니까? 세준이 종이 조각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종이에는 희미하게 글자들이 적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지도의 일부분 같았어요. 그런데 그 지도는 일반적인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군사용 지피 지도의 일부분이었거든요. 봉자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세준은 그 순간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지도는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봉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준은 압수품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 할머니의 절도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생활고 때문에 물건을 훔친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때 가방 밑바닥에서 또 다른 종이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 종이에는 미군 코드가 적혀 있었거든요. 낡고 해진 종이었지만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또 뭡니까? 세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미군 코드가 적힌 문서라니 이건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혹시 간첩이나 다른 범죄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봉자는 그 종이를 보자 몸을 더욱 움츠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이 발각된 것처럼 말이에요. 세준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이죠. 할머니,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물건들과 문서들은 도대체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세준이 부드럽게 물어봤지만 봉자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세준은 놓치지 않았어요. 세준은 조사를 일단 중단하고 봉자를 임시 구치실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단순한 절도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내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세준이 말했지만 봉자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몸집을 더욱 웅크리고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세준은 그런 봉자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구치실의 봉자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한편 세준도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압수품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군 코드가 적힌 문서 조각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이것이 진짜라면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가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내일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겠어. 세준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에는 분명히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세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봉자의 신원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켜고 주민등록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최봉자라는 이름을 입력하자 화면에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이상하네. 세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봉자의 주민등록 생성일자가 불과 1년 전이었거든요. 77살의 할머니가 1년 전에 주민등록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세준은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었어요. 부모나 자녀,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 세준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완전히 비어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그 나이의 할머니라면 최소한 부모 정보라도 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세준은 국적 관련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봉자는 국적 귀환자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즉,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그럼 탈북자인 건가? 하지만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탈북자들의 경우 통일부를 통한 정착 과정이 있고 그에 따른 기록들이 남아있기 마련인데 봉자의 경우는 그런 기록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세준은 더 깊이 파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쟁 관련 자료, 국군 포로 관련 자료, 실종자 명단 등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준의 눈이 한 문서에 멈췄습니다. 1953년도 국군 실종자 명단이었어요. 그 명단을 쭉 내려가다가 세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최봉자 상병. 명단에 최봉자 상병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1953년 북한군 포로수용소에서 실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적힌 특기 사항이었어요. 정보장교. 봉자는 국군 정보장교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4년에 전사 처리되어 있었어요. 즉,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겁니다. 세준은 급히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53년 당시의 작전 기록, 포로 관련 문서들을 뒤져봤어요. 그러자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최봉자 상병은 특수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 후 포로 수용소에서 실종되었고 시신을 찾지 못해 전사 처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구치실에 있는 그 할머니가 세준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만약 그 할머니가 정말로 70년 전 실종된 국군 정보장교라면 이건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세준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 당시 부대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최봉자 상병의 신체적 특징, 출신지, 가족관계 등이 적혀 있었어요. 출신지는 경상남도 부산이었습니다. 현재 봉자가 살고 있는 곳과 일치했어요. 신장은 157cm, 왼쪽 손목에 작은 흉터가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흉터? 세준은 어제 봉자를 조사할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손목을 본 것 같았어요.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준은 구치실로 향했습니다. 봉자는 여전히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는지 얼굴이 더욱 초췌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몇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세준이 말하자 봉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혹시 군대에 계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봉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세준은 그 순간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왼쪽 손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봉자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는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싸며 몸을 더욱 움츠렸어요. 그 반응만으로도 세준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1953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봉자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봉자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듯 했습니다. 세준은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혹시 DNA 검사나 다른 과학적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할머니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세준이 일어서려는데 봉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소령님, 네, 할머니. 제가 정말로 나쁜 사람인가요? 봉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탓해온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세준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봉자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세준은 봉자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눈물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오랜 세월의 고통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세준은 의자를 당겨 봉자와 가까이 앉았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세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봉자를 단순한 절도범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고 있었어요. 봉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준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소령님, 혹시 상병 최봉자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준은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1953년에 실종된 국군 정보장교 말씀이시죠? 세준이 대답하자
봉자의 표정이 크게 변했습니다. 놀람과 함께 뭔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내가 죽은 걸로 했더만 아직도 남아 있었는갑네. 봉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나요. 최봉자 상병이 바로 저입니다. 세주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70년 전 실종된 국군 장교가 살아서 돌아온 거였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니 상병님, 그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준이 물었습니다. 봉자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70년간의 기억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북에 있었습니다. 봉자가 간신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1953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받았어요. 하지만 작전 중에 북한군에게 발각되어 포로가 되었습니다. 봉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문도 받고 굶주림도 겪고 하지만 살아남아야 했어요. 언젠가는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봉자의 목소리에 당시의 고통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세주는 그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북에 있었어요. 포로 교환 명단에도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왜 명단에 없었던 겁니까? 세준이 물었습니다. 봉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정보장교였기 때문입니다. 북에서는 저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나만의 정보를 캐내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봉자의 말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7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된 겁니다.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세주는 봉자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70년 동안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남한으로 오게 되신 겁니까? 몇 년 전부터 북에서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늙은 포로들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조금씩 기회를 엿보다가 작년에 드디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봉자가 말하는 탈출이라는 단어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북한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70년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한에 와서도 제 정체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주는 이제 봉자가 왜 그런 물건들을 훔쳤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녀에게는 항상 생존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 두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PX에서 그런 물건들을 네, 맞습니다. 언제 또 도망가야 할지, 언제 또 숨어야 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봉자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치약, 건전지, 양초, 방독면 모두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었어요. 그럼 미군 코드가 적힌 문서는 뭡니까? 세준이 물었습니다. 봉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북에 있을 때 몰래 수집한 정보입니다. 언젠가 남한에 돌아가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숨겨두고 있었어요. 세주는 감탄했습니다. 봉자는 70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았던 거였어요.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상병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봉자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70년 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 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온 것 같습니다. 봉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70년간의 그리움과 고통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세준은 봉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었거든요. 70년 만에 살아 돌아온 국군 포로라니 이런 일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었어요. 세준은 서둘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자의 증언, 발견된 증거물들, 그리고 과거 기록과의 대조 결과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보고서를 완성하기도 전에 그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세준 소령입니까? 문 앞에 선 남자는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그 남자는 자신을 국방부 비밀정보처 소속이라고 소개했어요. 유민식 중령입니다. 어제 체포된 최봉자라는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유민식의 등장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세준이 아직 보고서도 올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방부에서 알고 온 걸까요? 세준은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중령님, 어떻게 이 사건을 아시게 된 겁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령. 그 여자는 그냥 치매에 걸린 늙은 할머니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유민식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세준은 쉽게 납득할 수 없었어요. 봉자가 말한 내용들과 발견된 증거물들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중령님, 그녀가 가지고 있던 문서들과 과거 기록들이 소령, 그런 것들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혹은 어디선가 주워온 것들이겠죠. 중요한 건 그 여자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민식은 세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 절도로 처리하고 조용히 종결시키세요.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세준은 그 문서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봉자를 치매 환자로 분류하고 사건을 축소 처리하라는 지시였어요. 하지만 세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령님, 만약 그 할머니가 정말로 70년 전 실종된 국군 포로라면 이건 엄청난 발견이 아닙니까? 왜 숨기려고 하시는 겁니까? 유민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소령, 당신은 모르는 게 있어요. 70년 전 일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봉자라는 여자가 북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북측 요원들이 죽었고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유민식의 말에 세준은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봉자는 단순히 탈북한 것이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한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유민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과거 국군포로 생존자 명단을 정리할 때 몇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으로 처리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세준은 유민식의 말에서 뭔가 불편한 진실을 느꼈습니다. 혹시 과거에 의도적으로 명단을 조작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중령님, 설마 명단을 의도적으로. 소령? 유민식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군인입니다. 명령에 따르면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 절도로 처리하고 그 여자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세요. 세준은 유민식의 태도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계급상 유민식의 명령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어요. 알겠습니다, 중령님.
세준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유민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국가 기밀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유민식이 떠난 후 세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봉자의 이야기는 진실처럼 들렸는데 왜 국방부에서는 이를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세준은 다시 봉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구치실에 있던 봉자는 세준을 보자 반가워했어요. 소령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자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세준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상병님, 상부에서는 이 일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봉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어요. 마치 이미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말이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봉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 돌아온 것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니까요. 상병님,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겁니다. 세준이 위로했지만 봉자는 담담했습니다. 소령님,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다만, 봉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 아이만은 찾고 싶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봉자가 5살 정도의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70년 전의 사진치고는 상태가 양호했어요.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최승호라고 해요. 제가 포로가 될 때 5살이었는데 지금은 봉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 만에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봉자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간직해온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 작은 사진 한 장이 그녀가 살아갈 이유였던 거죠. 승호야, 내 새끼 승호야. 봉자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세준의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70년 동안 떨어져 살아야 했다니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상병님, 아드님에 대한 정보가 더 있으십니까? 이름이나 출생연도 같은 것 말입니다. 세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봉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승호, 1948년생입니다. 제가 포로가 될 때 5살이었으니까 지금은 77살이겠네요. 세준은 마음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77세라면 아직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충분했어요. 그리고 혹시 정부 기관에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었죠. 상병님,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고맙습니다, 소령님.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저도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봉자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도 느껴졌어요. 한편 구치실 밖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민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참석자들은 모두 국방부 고위직들이었습니다. 최봉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유민식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어요. 70년 전 명단 작성 당시의 일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담당했던 부분에서 몇 가지 실수가 있었거든요. 유민식의 고백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실수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어요. 당시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웠고 포로 명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작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고요.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최봉자 외에도 더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실제로 사망했거나
북에서 생을 마감했으니까요. 유민식의 말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이 일이 공개되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 명단을 조작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리고 최봉자가 탈북하는 과정에서 북측 요원들이 여러 명 죽었습니다. 이것도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어요. 참석자들은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일은 조용히 묻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봉자는 구치실에서 유민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준이 유민식에 대해 언급하자 봉자의 표정이 급변했거든요. 유민식이라고 하셨습니까? 봉자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세준은 봉자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국방부 비밀정보처 유민식 중령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봉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 7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시 그는 소위였어요. 포로 명단을 정리하는 일을 담당했었죠. 제가 실종되었을 때도 그가 담당자였습니다. 세준은 놀랐습니다. 70년 전이라면 유민식은 아직 어린 나이였을 텐데 그때부터 이런 일에 관여했다는 건가요? 상병님,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시 유민식은 상부의 지시를 받고 일부 포로들의 명단을 조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일들을 했어요. 봉자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준은 이제 유민식이 왜 이 사건을 숨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럼 상병님도 그때 명단에서 제외된 겁니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제가 정보장교였고 북에서 중요한 정보를 캐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나 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죽은 것으로 처리하고 실제로는 포기한 거죠. 봉자의 말에 세준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상병님, 이 일을 공개해야 합니다. 진실을 알려야 해요. 하지만 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령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미 70년을 살아왔어요. 다만, 봉자가 다시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내 말 안 해도 됩니다. 나야 그냥 죽은 사람이지. 근데 저놈은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 이름을 지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봉자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상병님의 아들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것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세준이 말했지만 봉자는 여전히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승우야, 엄마가 돌아왔단다. 늦었지만 엄마가 돌아왔어. 봉자의 중얼거림에는 70년간의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세준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봉자의 이야기와 유민식의 태도, 그리고 숨겨진 진실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결국 그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새벽 세준은 조심스럽게 관련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봉자의 증언을 녹음한 파일, 70년 전 문서들의 사본, 그리고 현재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어요. 세준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일보의 탐사보도팀장인 김 기자였어요. 그는 군 관련 보도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김 기자님,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럽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전화 너머로 김 기자의 관심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대략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70년 만에 돌아온 국군 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이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어요.
김 기자는 즉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산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세주는 김 기자에게 모든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봉자의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관련 문서들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어요. 이 할머니가 정말로 70년 전 실종된 국군 정보장교라고요? 김 기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거든요.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과거포로 명단 조작 사실이 드러날까봐 이를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김 기자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준에게 물었어요. 소령님, 이 일을 공개하면 소령님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텐데 괜찮으십니까? 세준은 이미 각오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군인으로서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할머니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김 기자는 세준의 결의를 느끼고 기사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우선 봉자를 직접 인터뷰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한국일보 일면에 대형 기사가 실렸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국군포로 부산 PX 청소부에 숨겨진 정체. 기사는 봉자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젊은 시절 정보장교로 활동했던 이야기, 70년간 북한에서 겪었던 고난, 그리고 최근 남한으로 돌아와 청소부로 일하며 숨어 지내던 사연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어요. 기사가 나가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온라인 뉴스 사이트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어요.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는 최봉자, 국군포로 70년 만에 귀환 같은 키워드들이 올랐습니다. 국방부 공무원인 최승호는 그날 점심시간에 동료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던 그는 한 기사 제목에 시선이 멈췄어요. 70년 만에 돌아온 국군포로 최봉자. 최승호는 그 이름이 낯익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거든요.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기사 중간에 나온 옛날 사진을 보는 순간 최승호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젊은 여성이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는데 그 아이의 얼굴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설마. 최승호는 급히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1948년생 아들 최승호를 두고 포로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왔을 때 그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최승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은 어머니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어요. 그저 전쟁 중에 실종되셨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죠. 어머니인가? 최승호는 화면 속 사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 그 표정에서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최승호는 즉시 회사에 조퇴를 신청하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그는 기사에 나온 헌병대로 찾아갔어요. 제가 최승호입니다. 혹시 기사에 나온 그 할머니와 헌병대 당직자는 최승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기사에 나온 그 이름과 일치했거든요. 세준이 급히 나와서 최승호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정말로 최봉자 할머니의 아드님이십니까?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같고 나이도 맞고 그리고 사진 속 아이가 저와 너무 닮았어요. 세준은 최승호를 봉자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봉자는 임시로 헌병대 휴게실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최승우가 들어왔을 때 봉자는 등을 돌리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승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할머니. 봉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최승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어요.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어머니와 아들의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봉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최승우도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승우야, 우리 승우야. 어머니, 정말 어머니이신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70년 만의 재회였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